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아마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괴감, 아니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사람은 이재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난 대선은 양 진영이 생사를 건 대회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선거에서 진보 좌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다윗, 이재명이 골리앗으로 보였던 이낙연, 정세균 등을 제치고 획득했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는 그 선거에서 사상 최대 득표를 하고도 졌습니다. 문자그대로 석패였죠. 그는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패배한 장소에 대한 여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좌파 진영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 개딸, 이른바 개혁의 딸,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팬덤도 만들어졌겠죠. 사람들은 5년 뒤를 기약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급증이 그를 해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옥죄고 들어오는 수사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갈지 모른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 이 조폭 연루설 등 여러 의혹이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자는 말이 나왔고, 민주당은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이건 민주당이 저지른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민주당 강경파의 말처럼 과연 사건이 정발할까요? 여기에 이재명은 또다시 엉뚱한 결정을 했습니다. 5년 뒤를 도모하기 위해 국회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차피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려면 의원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언론부터 이 구속을 모면하려는 방탄조끼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청난 비난입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는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여운을 느끼게 하는 패장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선에서 졌을 때도 그는 그게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과거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던 민주화 세대가 키운 인물이 아닙니다. 또 그 민주화 세대를 이어 민주당을 장악했던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적자는 물론 반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시장 경력에다가 도지사 경력으로 호남민맥의 신사 이낙연을 제치고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엄청난 운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 운을 그는 착각했습니다. 송영길이 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치 생명을 걸 만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면 그 빈자리, 민주당의 텃밭인 계양을에 나가 금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한다는 대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이 나라 정치 판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 그런 여야 영수의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마치 YS와 DJ가 한 시대를 풍미했듯이 자신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정계 거물의 반열에 올랐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확실해 보였고, 당내 586 중에서 자신과 경쟁할 만한 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우는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개항을에서 승자가 되기보다는 다윗의 돌팔매에 죽는 골리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선거판이 처음 그 예상대로 흘러갔다면 그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선거 지원에 나섰을 것이고 성과를 더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항을 선거는 그 예상을 벗어나 박빙의 선거가 됐고, 상대방인 윤형성과 접전을 벌이면서 언론이 표현을 빌리자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거 초반에는 다른 지역에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개항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냥꾼과 몰입꾼이 고함 소리에 쫓기는 노루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가 비하하자고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거에서 근근히 이게 살아남아도 이제 자신이 범 같은 맹수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몰입꾼이 내지르는 소리가 아마도 평생 그를 따라 붙을 것입니다. 개양이 호구냐? 개양이 호구냐? 이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이 호구냐? 이 말이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개양 유권자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가 나오자 민주당의 위기감은 현실화됐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박빙이었으니 말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자 이재명 캠프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 쪽은 다시 실족했습니다. 다윗, 윤정선을 두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쓴 것입니다. 윤정선이 뒤늦게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말이 대표적인 네거티브입니다. 사실 25년과 25일을 비교한 건 윤정선이었으니 막상 윤정선이 뒤늦게 주소지를 옮긴 걸 안 이재명 쪽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전략을 쓰자마자 곧장 또 다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무명 정치인을 상대로 낯뜨거운 네거티브전을 벌이느냐. 윤정선 쪽은 더 나아가 이재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도망쳐온 분이라는 직설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돌멩이를 날리는 것입니다. 서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결국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다. 윤정선은 자신이 개양에서 25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름 동네 명의라며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제대로 치료해서 인천에서 내보내드리겠다. 듣기엔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거당직으로 개항을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부터 개항을과 경기도지사 선거 두 선거를 주목하고 있으니 한껏 몰아붙여 다른 지역까지 바람이 불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을 집중 타격하면 자연스레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5월 26일 원내대표 권승동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윤정선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 대책회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이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오히려 개항을 보선을 집중 조명하는 데다 거대 야당의 수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물을 주저앉힐 수 있으니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벌이는 걸 나쁜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원내대책회의에선 이재명을 겨냥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승동은 요즘 개항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항 고민을 우롱한다고 했고 정책위 의장 성일종은 이재명이 정치 생명이나 걱정하며 알아서 찍으라는 식으로 개항 주민들을 협박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된 윤정선은 이재명과의 싸움을 예의 25년特서와 25일 7세의 대결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48.1%, 윤형선 44.4%, 둘이 격차 3.7%포인트는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재명은 두 달 전 대선에서 이 계양구에서 52.31%를 득표했고 윤석열 후보는 43.52%를 얻었습니다. 계양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8.6%포인트나 앞선 것인데 이 격차는 인천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대폭 줄어든 양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선 때의 이재명 지지자 중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한국갤럽이 23일과 24일 한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차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45.5%,
윤영선 44.3%. 둘의 격차 1.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역시 같은 날 한국리서치가 했던 이 KBS 여론조사도 초접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42.5%, 윤영선 42.7%, 윤영선이 0.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참고로 세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면접조사입니다. 어떻든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세대별로 이재명은 20대부터 40대까지 앞서고, 그리고 50대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윤영선이 이재명을 압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세대별로 갈려 한치 앞을 모르는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이 26살 박지원이 끝내 100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박지원은 특히 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 사과드린다. 그녀는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자신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에 대한 사과입니다. 윤호중은 전날 탁자를 꽝 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린다.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거 승리와 쇄신을 위해 윤 위원장님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싶다. 문자 그대로 백기통항입니다. 박지현은 느닷없이 586 용태를 들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 3일 만입니다. 3일 천하라고 할까요? 그녀가 한 변명이 이렇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와 평등법 제정, 이 검찰개혁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가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다. 자신이 이 민주당의 선거판을 흔들었는데 그게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뒤에 좀 구차해 보이는 변명을 붙였습니다. 박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586의 아름다운 퇴장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86은 다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혁신을 막거나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은 물러나고 남아있는 586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최강욱의 징계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선거 전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면서 6월 20일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지원이 마지막까지 토항하지 않은 것은 팬덤 정치에 대한 발언뿐입니다. 그녀는 민주당이 더 젊은 민주당을 내걸고 세대교체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치를 혁신했으면 한다며 쇄신 방안을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일부지만 팬덤 정치가 우리 당문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 뒤이어 한 말은 사실 민주당 모두가 경청해야 할 말입니다. 이들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당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어쨌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두 다 마음은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박지원이 봉기를 윤호중 등 586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5월 23일 노무현 추도식 당일 봉하마을에서 비공개로 열린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뒷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박지원은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다는데 이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진정성 없어 보인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일찍 실패했지만 박지원은 아무도 하지 못한 열의를 한 셈이 됐습니다.
자, 지방선거 수도권 다른 여론조사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 경기도지사는 이렇습니다. 김동연 45.2%, 김은혜 44.3%. 인천시장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남춘 40.6%, 유정복 45.5%. 그런데 동아일보가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24일과 25일 조사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김동연 36.4%, 김은혜 43.8%, 인천시장 박남춘 33.5%, 유정복 47.2%. 문제는 흐름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일패도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합을 벌이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 흐름을 다시 바꾸기에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양을에 간 이재명이 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가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가장 혁신적인 모습이 바로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이 아침 출근길 일상적인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뒤를 캐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해야 한다. 사전 컨트롤 타워나 이 공직자 비위 정보 이런 건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옛날처럼 특감반, 특별감찰반, 이 특감반 같은 것을 안 하고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쏠리는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신경이 쓰인 듯합니다. 한동훈을 두고 소통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이날 말하는 내내 이 고조된 의조로 대답하면서 평소보다 큰 제스처를 취했다고 썼습니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한 해명은 이렇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에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진행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 재청권은 국무총리가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총리는 해임 건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국무위원의 검증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검증 권한이 없으니 인사정보관리단을 둔다면 국무총리실에 두는 게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와 정보 관련 부처 직원들이 총집결하니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 두어야 잡음이 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는 26일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북한이 25일 ICBM 등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데 따라 석유 검수 조치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안입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표결 직후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 체서의 말로 쓰려고 한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로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이 북한을 버릴 가능성은 제로인 것을 다시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상대를 바꿀 수 없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